민사소송법 2주차 세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그 법정 관할 중 직분 관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오늘 이 시간에 사물 관할, 토지 관할의 순서로 살펴보겠습니다. 법정 관할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직분 관할, 사물 관할, 토지 관할. 근데 직분 관할에는 직분 관할에 관해서는 지난번 시간에 살펴봤고요. 지금은 사물 관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교재 50쪽 보시죠. 자, 사물 관할은 제1심법원의 지방법원 단독판사와 합의부 사이의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정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법원 단독판사와 합의부 사이에 이 사건을 누가 담당할 것인가 이렇게 정하는 것을 우리가 사물 관할이라고 해요. 근데 직분 관할에서도 지방법원 단독판사 직분 관할, 합의부 직분 관할이 있었죠. 그와 같은 직분 관할과 사물 관할의 차이는 지난번 시간에 내가 한번 설명을 했지만 사물 관할은 주로 소가를 기준으로 한 구분인데 대해서 직분 관할은 그 직무의 성질에 따른 분류라 그랬죠. 그래서 간이하고 신속한 사항은 단독판사 직분 관할, 신중을 요하는 것은 합의부 직분 관할이라고 했어요. 지금 이 시간은 이제 사물 관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건이 합의부 관할인지 한번 볼까요? 소가가 2억 원을 초과하는 사건이 합의부 관할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주의하셔야 될 게 2억 원 이상이 아닙니다. 2억 원을 초과하는 사건이에요. 그러면 소가가 2억 원인 사건은 단독판사 관할이죠. 그러니까 2억 원 초과예요. 이게 나중에 보면 우리가 흔히 얼마 이상 이런 데 익숙하다 보니까 2억 원 이상 이렇게 잘못 이해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소가가 2억 원인 사건은 어디 관할이냐 이렇게 혼란이 초래되는 경우가 있는데 나도 예전에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래요. 시험을 볼 때 합의부하고 단독판사 관할이 나는 예전에 이제 여러분들처럼 학생 시절에 시험 볼 때 그때가 3천만 원이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3천만 원을 초과하면 합의부 관할, 3천만 원까지는 단독판사 관할이었는데 굉장히 헷갈렸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소가 2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2억 원을 초과하면 합의부 관할이에요. 2억 원까지는 단독판사 관할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소가는 제소 당시의 소가를 기준으로 하고요. 청구가 확장된 경우에는 확장된 청구 가액을 기준으로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럼 소가는 얼마예요? 1억 원이에요. 그런데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청구 금액이 늘어났어요. 예를 들어서 1억 5천만 원이 늘어나서 소가가 2억 5천만 원이 됐어요. 그럼 소가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2억 5천. 합의부 관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가는 제소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데 나중에 청구 변경이 있었다. 청구 금액이 변경됐다 하면 변경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그런데 51쪽 한번 보시죠.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사건,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치? 아까 소가를 기준으로 해서 단독판사하고 합의부 사건이 구별된다 그랬잖아요. 사물관할에서. 그럼 소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또는 소가를 산출하기 어려운 그런 소송 사건도 있겠죠. 이런 소송 사건들은 우리가 그 법률에서 소가 얼마, 예를 들어 뭐 소가 5천만 원, 소가 1억 원으로 의제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소가가 있어야 그거에 상응해서 인지대가 상정이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그 인지대하고 송달료를 예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지대는 일종의 어떤 재판이라는 법원 서비스를 받는 대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죠. 세상에는 공짜가 없거든요. 근데 이 인지대는 소가의 몇 퍼센트 이렇게 산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사건,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 있어서도 소가가 있긴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법률에서 이런 경우 예를 들어 소가를 5천만 원으로, 소가를 1억 원으로 의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인지산정을 위해서 소가를 의지한 거고요. 그럼 이런 사건에 있어서는 이게 합의부 관할이냐 단독판사 관할이냐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법률은 이런 사건을 어디 관할로 하고 있다? 합의부 관할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합의부 관할 사건은 소가가 2억 원을 초과하는 사건, 그리고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사건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은 합의부 관할이다. 그래서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소송 사건에는 뭐가 있을까요? 상호 사용 금지 청구 소송, 그 다음에 신주 발행 유지 청구 소송, 신주 발행하지 마라, 응? 신주 발행 유지 청구 소송. 그 다음에 낙찰자 지위 확인 소송, 내가 진정한 낙찰자다, 그러니까 내가 진정한 낙찰자임을 확인해 달라, 이런 낙찰자 지위 확인 소송. 이런 소송들은 소가 산출이 어렵겠죠. 그 다음에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성명권, 초상권 등 인격권의 침해 중지를 구하는 소송.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은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해고 무효 확인 소송. 이런 소송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법률에서 소가가 얼마다라고 의지하고 있지만 그거와 무관하게 합의부 관할이다. 그 다음에 재정합의 사건이 있어요. 단독판사 관할에 속하는 사건이다 하더라도 합의부에서 심판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합의부에서 결정한 사건. 결정 어디서 해요? 합의부에서 하는 거예요. 단독판사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재정합의 사건. 재판으로서 합의부에 재판하는 걸로 정했다 이거예요. 재판으로 정했다. 합의부 사건으로. 그래서 재정합의 사건이라고 해요. 근데 원래는 단독판사 관할 사건인데 합의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합의부에서 재판으로 정하면 이 합의부 관할이 되는 거예요. 이걸 재정합의 사건이라고 해요. 다음에 이제 단독판사 관할을 한번 보죠. 단독판사 관할은 소가가 2억 원 이하인 사건은 단독판사 사건, 단독판사 관할 사건이죠. 그 다음에 52쪽 한번 보시면요. 어떤 사건은 소가 불문하고 뭐 2억 원을 넘던 아니던 소가 불문하고 단독판사 관할인 사건이 있어요. 어떤 사건이냐면 52쪽에 보면 수표금 약속 오음금 청구 사건. 예를 들어 10억 원의 수표금 청구 사건. 이거 합의부 관할 아니에요. 이거 단독판사 관할이에요. 그 다음에 금융기관이 원고가 되는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등 청구 사건. 금융기관, 예를 들어서 뭐 국민은행이라든지 농협이라든지 이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렸어요. 그런데 갚지를 않았어. 그러니까 은행이 이제 금전을 대여한 사람을 상대로 대여금 달라 이런 소송을 제기해요. 이런 소송도 금액이 뭐 10억이든 20억이든 단독판사 관할이에요. 그 다음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도 청구 금액 따지지 않고 단독판사 관할이에요. 왜 이런 사건들은 금액 불문하고 단독판사 관할로 했을까요? 이런 사건들은 대부분 정형화되어 있어요. 이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건 처리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아요.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왜 그러냐면 자, 수표금 어음금 청구 사건 한번 보세요. 수표금 어음금 청구 사건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이제 어음을 발행하게 되면 어음행위의 독립성, 어음행위의 뭐 독립성의 원칙에 따라서 원인관계하고 단절되죠. 어음관계는 원인관계하고 단절돼요. 우리가 이제 어음을 발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원인관계가 다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공사 대금조로 어음을 지급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다 원인관계가 있는데 이 어음 수표행위 같은 경우는 원인관계하고 단절되죠. 그래서 어음금 수표금 청구 사건 같은 경우에는요. 원인관계를 따지지 않고 그 어음 수표의 형식적 요건을 갖췄는지 여부만 판단을 해요. 그래서 형식적 요건을 갖췄으면 인용 판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표금, 약속, 어음금 청구 사건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커도 복잡하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금융기관이 원고가 되는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청구 사건 같은 경우에도요. 여러분들이 은행에 가서 한번 돈을 빌려 보셨으면 알 거예요. 은행에 가서 돈 빌리면요. 무슨 작성하는 서류가 엄청나게 많아요. 작성하는 서류가 많다는 얘기는 뭐죠? 나중에 은행이 소송을 하면요. 우리는 그냥 진다는 거예요. 증거 서류를 잔뜩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아주 정형화된. 그러니까 이런 사건도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복잡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사건들은 대부분 정형화되어 있고 좀 단순하기 때문에 청구 금액이 얼마이든지 불문하고 단독 판사 사건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정 단독 사건. 요건 뭐냐면 원래 합의부 관할에 속하는 사건인데 단독 판사가 심판하기로 합의부에서 정한 사건이에요. 재정 단독. 재판으로 정했다 어디서 하기로 단독 판사가 하기로. 그래서 이걸 재정 단독 사건이라고 해요. 근데 이걸 누가 정해요? 단독 판사가 정해요? 아니에요. 합의부가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독 판사가 심판하기로 합의부가 정한 사건도 단독 판사가 관할이 된다.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사물 관할하면서 계속 소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소가가 뭔지 한번 살펴볼까요? 법원직 공무원 시험 보면 이 소가라든지 나중에 송달 이런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적지 않이 출제가 돼요. 왜냐하면 이쪽이 그 법원직 공무원의 업무하고 관련성이 높기 때문에 이 소가, 이게 소가하면 이제 인지하고 또 관련이 되죠. 그 다음에 송달 이런 쪽은 법원직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학생들은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소가 한번 보죠. 소가는 원고가 소송으로서 주장하는 이익을 말해요. 53쪽 맨 첫 번째 줄 보면요. 원고의 입장에서 보면 전부 승소할 경우에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을 소가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소가는 소송을 제기한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소송을 제기할 때 청구를 한 개만 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보통 청구를 2개, 3개 이렇게 병합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홍길동이라는 사람을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럼 대여금 청구 하나만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거기에 내가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면서 동시에 지연 이자의 지급을 구했다. 그럼 대여금 청구와 이자 청구 2개의 청구가 병합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건물 인도 청구 소송. 근데 건물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상대방이 건물을 나에게 인도해 줄 때까지, 지금 현재 불법 점유하고 있으니까 나에게 인도해 줄 때까지 지금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으니 그 부당이득도 반환해 달라. 이렇게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같이 할 수 있어요. 이 경우에도 건물 인도 청구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2개의 청구가 병합된 경우죠. 이렇게 하나의 소송으로서 청구가 2개 이상 병합된 경우에는 소가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되죠. 그래서 한번 보면요. 원칙은 합산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 여러 개가 병합된 청구는 그 각개의 청구의 가액을 전부 합산해서 소가를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합산의 원칙. 그러니까 여러 개의 청구의 그 경제적 이익을 모두 합산해서 소가를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근데 뭐 이 원칙이 있지만 이 소가 산정에 있어서는 시험 문제로는 예외가 많이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청구를 병합하는 경우의 원칙은 뭐다? 합산하는 게 원칙이다. 근데 예외가 3가지가 있다. 예외가 3가지. 그 중에 첫 번째가 중복 청구 흡수의 법리가 있어요. 중복 청구 흡수의 법리는 뭐냐면 한 개의 소로서 여러 청구를 하는 경우에 그 여러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중복되는 경우, 경제적 이익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중 가장 큰 금액인 청구의 가액으로 소가를 정한다 이거예요. 보면 거의 예를 들어 이렇게 나왔죠. 주채무자, 보증채무자 또는 여러 명의 연대채무자를 공동 피고로 한 경우. 예를 들어서 내가
내가 A라는 사람한테 1억 원을 빌려줬어요. 그런데 여기 B라는 사람이 보증을 섰어. 근데 나중에 A가 나한테 빌린 돈 1억 원을 안 갚아요. 그런 경우 내가 A를 상대로 내가 빌려준 돈 1억 원을 돌려달라 이렇게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를 하면서 보증인 있잖아요. 보증인 B도 똑같이 너도 1억 원을 나에게 지급해달라 이렇게 주채무자와 보증인을 묶어서 공동 피고를 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이때 두 개의 청구가 병합된 거죠. 주채무자에 대한 청구하고 보증채무자에 대한 청구를 병합해서 지금 소송을 제기한 경우인데 이때 그러면 소가가 2억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죠. 2억이 되는 건 아니죠. 원고 입장에선 주채무자에 대해 받던 보증인에 대해서 받던 1억 원만 받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소가가 얼마다? 이건 경제적 이익이 중복되기 때문에 가장 큰 금액이 소가가 되고 나머지는 거기에다 흡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복 청구 흡수의 법리야. 그래서 이 경우에는 소가가 얼마야? 1억이에요. 1억. 알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외죠. 수단인 청구 흡수의 법리가 있어요. 한 개의 청구가 다른 청구의 수단에 불과한 경우 원칙적으로 그 수단인 청구의 가액은 소가에 산입하지 않아요. 근데 다만 예외가 수단인 청구의 가액이 더 커. 그런 경우에는 수단인 청구의 가액에 의하죠. 그러니까 수단인 청구의 흡수의 법리도 그거는 중복 청구 흡수의 법리하고 똑같아요. 여기도 주된 청구가 있고 수단인 청구가 있는데 그 중에 큰 금액을 소가로 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 큰 금액을 소가로 한다. 그 다음에 수단인 청구에 관계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하면 예를 들어서 토지 인도 청구와 함께 그 지상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경우. 이 사람은 이제 토지 소유자예요. 토지 소유자인데 토지 임차인이 그 위에 건물을 쳤어요. 이 경우 이제 토지 소유자가 임대 기간이 끝났다. 토지를 돌려달라. 근데 그 지상 건물은 철거해라. 이렇게 토지 인도 청구 및 그 지상 건물 철거 청구를 한 경우에 그 지상 건물 철거 청구는 수단인 청구죠. 수단인 청구. 근데 이때에도 이 두 청구 중 다액인 청구의 가액을 소가로 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54쪽 한번 보시죠. 요게 이제 헷갈리기가 쉬워요. 그리고 시험 문제에도 요 놈이 좀 나와요. 이게 뭐냐 하면 부대청구 불산입의 법리예요. 부대청구 불산입. 그러니까 주된 청구와 부대 청구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 여태까지 중복 청구 흡수의 법리라든지 수단인 청구 흡수의 법리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다액인 청구의 가액으로 소가를 정했죠. 근데 부대 청구 불산입의 법리에서는요. 부대 청구의 가액은 소가에 산입하지 않아요. 설령 부대 청구의 가액이 주된 청구의 가액보다 더 크다 하더라도 부대 청구의 가액은 소가에 산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우리가 앞서 살펴봤었던 중복 청구 흡수의 법리, 수단인 청구 흡수의 법리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 거기서는 다액인 청구의 가액을 소가로 하는데 부대 청구 불산입의 법리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대 청구의 가액은 소가에 산입하지 않아요. 헷갈리시면 안 돼. 그러면 이거 자칫하면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다행인 게 주된 청구와 부대 청구에 관계 있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지금 일반적으로 교과서에 언급되고 있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 두 가지 암기하면 돼. 암기하면 돼. 그럼 어떤 경우가 주된 청구와 부대 청구에 관계 있는지 한번 보죠. 원금 청구와 이자 청구. 원금 청구와 이자 청구. 내가 돈을 빌려줬단 말이죠. 1억 원을 빌려줬어요. 그럼 내가 1억 원을 돌려달라 이렇게 청구하는 거. 이거 원금 청구죠. 그런데 그동안에 지연이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연이자 청구하는 경우. 이렇게 원금 청구와 지연이자 청구를 하는 경우 지연이자 청구는 뭐예요? 그건 부대 청구예요. 지연이자가 더 많아. 원금보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 원금보다 지연이자가 더 많더라도 지연이자는 소가에 산입하지 않아요. 원금 청구 가액을 소가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부동산의 인도 청구와
그 부동산에 관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여기 부동산은 뭐예요? 건물이나 토지죠. 내 건물이나 토지를 어떤 사람이 불법 점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불법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야, 너 내 부동산 돌려줘. 너 내 건물 돌려줘. 내 토지 돌려줘. 이렇게 건물 인도 청구, 토지 인도 청구를 하면서 나중에 내 인도할 때까지 그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그 사람이 취하고 있잖아요. 그럼 인도할 때까지 그 불법 점유에 따른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도 돌려달라. 이렇게 함께 청구하는 경우에 그 부동산 인도 청구는 주된 청구. 임대료에 상응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부대 청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령 그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가액이 더 크다 하더라도 그 가액은 소가에 산입하지 않아요. 여기서의 가액은 뭘로 판단해요? 건물 또는 토지의 인도 청구 가액이 소가가 되는 거예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청구의 교환적 변경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청구 변경에 대해서도 우리가 나중에 아마 2학기 때 살펴볼 거예요. 2학기 때 병합소송 그 부분에서. 근데 여기서 간단히 얘기하자면 청구의 변경이란 게 뭐냐면 청구를 바꾸는 거예요. 소송물을 바꾸는 거죠. 근데 이 청구 변경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추가적 변경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건물 인도 청구를 하다가 손해배상 청구를 같이 하는 경우. 이때는 건물 인도 청구, 손해배상 청구, 손해배상 청구를 추가하는 거죠. 그래서 청구의 추가적 변경을 하게 되면 청구 병합이 되죠. 그죠? 종전 청구에 새로운 청구가 추가되니까 이게 청구의 추가적 변경이고요. 청구의 교환적 변경은 뭐냐면 종전 청구를 빼고 새로운 청구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전 청구와 새로운 청구를 바꾸는 거지. 그래서 이게 교환하는 거예요. 교환하는 거. 그러니까 종전 청구를 취하하고 새로운 청구에 대한 소를 제기한 것 같은 그런 이제 성질을 갖게 되죠. 청구의 교환적 변경. 교환적 변경은 바꾼 거예요. 종전 청구를 새로운 청구로. 그러면 이 청구의 추가적 병합 같은 경우, 우리가 여태까지 살펴봤잖아. 청구가 2개 이상인 경우, 청구가 병합된 경우, 이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청구의 교환적 변경이에요. 청구의 교환적 변경은 청구가 지금 현재 2개가 있는 게 아니야. 종전에 건물 인도 청구를 하다가 건물 인도 청구를 빼고 새로운 청구, 손해배상 청구로 이렇게 바꿔치기 한 거야. 그럼 지금 현재 청구는 뭐예요? 손해배상 청구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손해배상 청구 하나밖에 없어. 자, 이럴 경우에는 뭘 속가로 하냐? 이거 뭘 속가로 하냐? 그래서 54쪽 한번 보시죠. 청구의 교환적 변경. 청구의 교환적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 전후의 청구가 원시적으로 병합된 경우에 준해서 흡수 또는 불산입의 법리를 적용한다. 여기는 합산의 법리가 적용될 수는 없어요. 흡수 아니면 불산입. 불산입은 어떤 경우에서 부대 청구인 경우는 불산입하고 나머지는 뭐예요? 흡수의 법리가 적용된다. 이게 뭐냐 하면 종종 청구하고 교환적 변경으로 새로이 제기된 청구, 이 2개의 청구가 원래는 교환적 변경은 종전 청구는 없어지고 새로운 청구만 지금 들어와서 남게 되는데 마치 종전 청구하고 새로운 청구가 같이 있는 걸로 봐가지고 그중 다액인 청구의 가액을 속가로 한다는 거예요. 그중 다액인 청구의 가액을 속가로 한다. 거기 한번 예를 들어 한번 보시죠. 그 중간쯤에 예를 들어 해서 건물에 대한 소유권 확인 청구를 하다가 그 건물이 화재로 전소했어요. 상대방의 과실로. 그런 경우 손해배상 청구로 교환적 변경을 하는데 이렇게 교환적 변경을 한 경우에 이 소유권 확인 청구의 가액과 손해배상 청구의 가액 중 다액인 청구의 가액을 속가로 한다. 다액인 청구의 속가로 한다. 근데 여기도 불산입의 법리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겠어요? 부대 청구인 경우에. 그래서 거기 또 예가 나와 있죠. 부동산의 인도 청구를 하다가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교환적 변경을 한 경우에는 아까 부대 청구는 어떻게 된다 그래서 불산입한다 그랬지. 그럼 이때 속가는 뭐야? 청구의 교환적 변경으로 소멸된 부동산 인도 청구의 가액을 속가로 해요. 여러분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 근데 여러분들 이거 헷갈리라고 이걸 시험 문제로 내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 응? 다음 변론 병합의 경우. 여태까지는 이제 원고가 청구를 추가하거나 원고가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거나 한 경우인데 법원이 직권으로 변론을 병합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변론을 병합할 수가 있어요. 법원이 직권으로 변론을 병합한 경우에는 청구 병합의 경우와는 달리 당초 제소 당시에 결정된 소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이건 법원이 직권으로 변론을 병합을 했는데 오히려 당사자에게 관할의 변경을 초래한다 그런다면 당사자에게 불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법원이 직권으로 변론을 병합한 경우에는요, 합산한다든지 하지 않아요. 이건 종전 소가가 그대로 유지돼요. 그래서 거기 그 밑에 줄 보면 예를 들어 한번 보시죠. 예를 들어 소가 1억 원인 청구와 소가 2억 원인 청구의 변론이 병합된 경우 소가 3억이 되는 게 아니에요. 또 흡수의 법리가 적용돼서 소가 2억이 되는 게 아니고 이때는 그냥 1억 2억이에요. 소가 그대로 유지돼요. 1억 2억 1억 2억. 따라서 사물 관할도 그대로 단독 판사 관할이죠. 그대로 단독 판사 관할이죠. 만약 이 경우가 청구 병합이 됐다면 어떻게 될까요? 청구 병합이고 합산의 원칙이 적용된다면 3억 원이 돼서 합의부 관할이 되겠죠. 근데 이게 변론 병합인 경우에는 소가에 변동이 없다. 그러니까 관할도 변동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소가를 산출할 수 없거나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이때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합의부 관할이라 그랬죠. 합의부 관할인데 이때도 인지대를 산정하려면 소가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 소가 산정하기 힘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법률에서 의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소가를 산출할 수 없거나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소가를 55쪽 맨 위에 보세요. 5천만 원으로 정하고 있어요. 법률에서 5천만 원으로. 근데 다만 상법 규정에 의한 회사관계 소송, 뭐 주주청의 결의 취소 소송이라든지 이런 회사관계 소송은 1억 원으로 하고 있어요. 예, 우리 그 2주차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차에 토지 관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토지 관할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토지 관할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살펴볼게요. 예, 2주차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차 강의 때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